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의 김태성 치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영치과병원 김태성 원장입니다. 네. 요즘 가을이 정말 많이 깊어졌어요. 네. 혹시 원장님도 바쁘시지만 이 가을을 좀 느끼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날씨가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죠. 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주말에 시간이 나면 오. 신천 금호강 자전거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전거 타는 걸 즐기고 있고요. 네. 단풍도 이제 아쉽지만 어느덧 마지막인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등산도 계획 중입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을도 깊어지고 있지만 저는 요즘에 이 책과 씨름하면서 사색이 지금 깊어지고 있어요. 우와. 깊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고대 이야기를 보니까 고대 지중해 국가 중에 우리 페니키아 있잖아요. 예. 페리카나 말고 페니키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뭐 줄로 묶어가지고 네. 입안에 고정했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머나. 이게 바로 틀니의 기원이 아닐까. 제가 말이 틀리일 수도 있지만 재밌다. 이거 틀니 아닙니까, 틀니? 진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 완전 틀리는 아니고 부분 틀리로 보일 수 있는데 타인의 치아를 줄로 묶어서 입안에 고정해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와. 치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였으니 치아 기능의 회복은 힘들고 모양만 내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틀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약 기원전 1000년이니까 3000년이 넘도록 틀리는 제2의 치아의 역할을 해온 셈이죠. 네. 와, 진짜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네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음식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충치는 생겼을 거란 말이죠. 충치 치료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충치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네. 수백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에서도 충치 같은 치아 침식증이 발견되었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인해 치아 마모로 인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충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농경 사회로의 변화하면서 곡식과 당분의 섭취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충치 치료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면요, 파키스탄에서는 기원전 7000년으로 추정되는 치아에서 부싯돌로 만든 원시적인 치과용 기구로 어금니를 뚫은 흔적이 발견이 되기도 어머.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그 충치 치료의 시원이 되겠네요. 와. 네, 치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부싯돌로. 부싯돌로 어머나. 치아를 구멍을 뚫은 흔적이 발견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게 더 아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네. 오랜 기원전부터 치과 기술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와,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옛날에는 이가 없으면 그냥 없는 채로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가 다 빠진 무치약 환자들의 가장 큰 걱정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치약 보철 치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딱 맞는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건강한 치아라고들 하죠.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사고나 충치, 치주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한번 치아가 상실되면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정말 중요한데요. 노년이 되면서 일부의 치아만 남게 되는 부분 무치약이나 모든 치아가 상실된 완전 무치약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뿐 아니라 30, 40대도 치아를 상실해 부분 무치약이나 완전 무치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무치약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상실된 치아를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큰데요. 오늘은 나에게 딱 맞는 무치약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무치약이라고 하니까 치아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치아가 뭐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무치약이라고 부르나요? 예, 아랫니, 윗니를 따로 보아 이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 무치약이라고 하고요. 네. 몇 개의 이가 남아있으면 부분 무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천적으로 이가 없는 경우는 없고 또 사실
그냥 이를 뽑을 일도 잘 없어요. 그쵸. 아프지 않은 다음에 네. 충치가 있거나. 그러면 저는 이 무치약은 노년기 질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드물긴 하지만 유전적으로 치아가 6개 이상 결손되는 부분 무치증, 전체 치아가 나지 않는 완전 무치증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니를 제외한 한두 개의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는 인구의 약 6에서 10%로 매우 흔합니다. 그 이외에 사고, 충치, 치주 질환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상실되는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년이 되면서 무치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에 찾아오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젊은 분들도 사진에서처럼 다수의 치아를 상실해 부분 무치약이나 완전 무치약의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노년기에 치아가 빠지는 경우 외에 이제 젊은 층의 사람들도 무치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유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젊으시니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생각보다 많은데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 내원을 미루다가요. 통증이 있어도 집에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참다가 그러다가 또 한두 개 치아를 상실하게 되고 또 그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치아들이 당연히 과부하를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빨리 상실되는 악순환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아 상실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치약 상태로 오래 지내게 되면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어서 영양 섭취가 떨어지게 되고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최근 발표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발치 후 빈 곳을 치료하지 않으면 씹는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치매 발생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가 한두 개 정도 빠지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지만 치아가 하나도 없다, 무치약이다 하면은 우리가 틀니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틀니를 하고 있다 하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끼웠다 뺐다 뭐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잖아요. 우리 환자들의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틀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치료법으로 치료 기간이 짧고 수술 같은 처치가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꼈다 뺐다 하는 큰 단점이 있는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의 경우 안경을 쭉 사용해 오다가 시력 교정술을 받고 안경에서 해방되었을 때 새 삶을 사는 것 같다 하고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네. 틀니도 오래 쓰신 분들이 틀니에서 해방이 되면 같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틀니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 무치약이나 아니면 완전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보철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틀니가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전통적인 틀니 치료, 임플란트로 전체 수복,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치료 방법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틀니 치료, 임플란트 전체 수복,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치료. 오. 오, 외웠어요. 네, 오, 맞습니다. 이 어려운 네. 걸. 깜짝 네. 놀랐어요. 이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뭐 요소가 있나요? 네, 한두 개 치아 문제로 치과에 오는 환자의 경우는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간단합니다만 무치약의 경우는 고려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환자의 요구사항, 그리고 기존의 틀니 사용 경험, 예전에 틀니를 잘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또 틀니를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편해서 아예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부학적인 요소, 그리고 또 노년기의 환자분들은 경제 활동을 또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치아가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심미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요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 6가지 그런 고려 사항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6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만 그 중에서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 환자의 건강 상태나 해부학적 요소가 제일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나는 임플란트 수복을 하고 싶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네. 심을 수 있는 뼈가 없다면 다른 요소를 모두 충족해도 불가능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7, 80대 정도 된 어르신들은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많이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때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오. 모든 케이스가 힘든 수술이 아니라서 물리적인 나이는 임플란트 시술과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만 82세 환자로 와. 틀니를 사용하던 이가 부러져가 오셔서 저희들은 뭐 틀니를 처음에 생각하고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환자분과 상담을 해보니까 본인은 이제 이번 생에 이제 틀니는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의지가 강력하시네요. 네, 인공뼈 이식을 좀 많이 동반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 치료로 진행하였고요. 네. 현재는 임시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 우와. 그렇구나.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전 이게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짠가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당뇨, 혈압, 골다공증 질환으로 약을 복용 안 하신 분이 더 적겠죠. 당뇨, 혈압, 골다공증 약 복용으로 임플란트가 가능하신지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잘 관리되는 만성 질환은 질환이 없는 경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의 경우는 당화 혈색소 수치 및 식후 2시간 혈당 수치 등을 체크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또 혈압이 있으신 분의 경우는 아스피린과 같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전 복용 여부를 체크하게 되고요. 또 골다공증 약은 문제가 되는 성분의 약을 3, 4년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복용약의 성분과 복용 기간을 체크하고 필요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휴약 기간을 거쳐서 시술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무치약으로 틀니를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식을 씹는 데 좀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실 우리가 보철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네. 잘 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면은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틀니를 했는데 김치도 잘 못 씻겠다 와.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아니 어르신들 김치 정말 좋아하시는데 네. 네, 안 또 되죠. 한국의 또 대표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죄송스럽지만 김치 종류가 섬유질이 많아서 질겨서 사실 저장이 가장 힘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무치약의 경우는 치아가 없어 틀니를 잡아주는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잇몸으로만 지지해야 하는 보철물이라서 환자분의 잇몸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틀니도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치아를 상실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 잇몸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면 틀니 사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긴장되는데요. 네, 그 질문을. 완전 틀니 중에 위쪽 틀니, 아래쪽 틀니 중에 네. 어느 쪽이 더 불편할까요? 더 불편한 쪽요? 네, 보통 잠시만요. 환자분들이. 이랬는데 이거는 둘 다 움직여봐야 불편하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위쪽이죠. 이게 아래쪽. 위쪽? 왜냐하면 밑을 많이 움직이니까. 저는 위쪽이요. 왠지 이렇게 하다가 잘 빠질 것 같아요. 말하다가 빠진다고요? 이렇게 혹시나 잘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래쪽 아니에요? 저는 네. 밑에 쪽. 밑에 쪽요. 네. 둘 분은 이제 오랫동안 진행하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다 되셨고요. 저는 예. 너무 새내기죠. 네, 그렇네요. 비전문가. 네, 보통은 틀니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쪽이 왠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위쪽 틀니의 경우는 단단한 입천장이 있어서 잘 쓰시는 분이 많은 반면에 네. 아래쪽 틀니의 경우는 입천장 같은 구조물이 없고 혀가 지나가게 되어서 틀니를 지지할 수 있는 잇몸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틀니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틀니에 잘 적응하신 분은 괜찮으나 처음 사용하시거나 유지력이 약하면 적응될 때까지 또 음식을 어쩔 수 없이 좀 가위로 잘게 잘라서 적응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원장님 완전 틀니 사용하는 분들이 뭐 고기나 질긴 음식들을 좀 잘 먹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완전 틀니가 불편한 이유는 틀니를 고정시킬 수 있는 치아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치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석 똑딱이 단추 같은 구조물을 이용하여 틀니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면 잘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 개수 또는 어떤 식으로 틀니를 할 건지는 반대편 치아가 또 틀니인지 또 자연치인지 또 구강 내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이 정말 다양하니까 이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누구나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의 경우는 심는 개수가 많지 않아서 가급적 뼈 상태가 좋은 곳을 찾아 식립하기 때문에 틀니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무치약인 경우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어떤 구강 구조 또 치아의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부학적 한계로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뼈가 있어야 하는데 그림처럼 치아를 상실한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의 치조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발치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치조골이 없어지는 양상을 보고 있고요. 이가 남아있던 앞니는 뼈가 아직 남아있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나 어금니 부분은 신경과 같은 구조물에 가깝게 뼈가 소실이 되어 인공뼈 이식으로도 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이 인공뼈를 심기도 어려울 정도면은 그러면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전에 설명드렸던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기가 불가능한 부분은 틀니로 대체를 하되 그런 틀니의 불편함을 임플란트를 심어서 좀 같이 보완해주는 그런 쪽의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또 보철 치료를 통해서 또 쉽고 뜯는 재미를 느끼셔야 되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틀니보다는 전체를 좀 임플란트로 식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임플란트가 틀니보다 심미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만약 무치약 상태가 오래되면 골 소실이 많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진에서처럼 입술과 볼이 오므라들게 되고 주름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틀니 사진에서 보듯 틀니의 테두리 부분이 이런 입술과 연조직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니를 오래 사용했던 분이라든지 사진에서처럼 또 골격적으로 위턱보다 아래턱이 더 돌출된 경우는 임플란트 수복으로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기능적으로는 편하지만 임플란트 및 뼈 이식으로 틀니의 테두리만큼 재현은 어렵기 때문에 또 심미적인 부분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치약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좀 점검해야 되거나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치과 관련 부분은 병원에 오시면 체크 가능하지만 고령의 환자의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나 드시는 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의과 쪽과 협진 및 문의를 하면서 진료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판단하셔서 치과 치료 받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병원에 오시기 전에 환자분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등을 미리 알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경우는 약을 드시면서 당뇨 수치가 어디까지 조절이 되는지, 또 혈압 환자의 경우는 최근 측정한 혈압 수치 또는 그 드시는 약 중에 혈액순환제가 있는지, 또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은 약 이름과 또 얼마나 오래 드셨는지 등을 알아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병은 좀 널리 소문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무치약 환자의 경우 이 치아가 28개라고 하면 이걸 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건가요?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최소한 몇 개 정도 해야지 이걸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교합력 차이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거나 저장력이 강한 남성의 경우는 가급적 28개 치아를, 고령이거나 교합력이 약한 경우는 제일 마지막 큰 어금니를 제외하고 첫 번째 큰 어금니까지 24개를 회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료 계획에 따라서 환자의 뼈 상태를 체크해서 최소한으로 윗니는 8개에서 10개, 아랫니는 6개에서 8개는 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는 윗니는 4개에서 6개, 또 아랫니는 2개에서 4개 정도 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보통 왜 저희가 오복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그 5가지 복이 사실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는
알아요. 치아.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치아를 건강히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치아가 상실되더라도 우리 원장님처럼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오. 치료를 잘 받으면 네. 그것도 하나의 복이니까 이제 육복이 되겠는데 그렇네요. 근데 아무리 치료를 잘 해주셔도 환자들이 임플란트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게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이렇게 힘들게 치료하셨는데 잘 관리해 오래 사용하시죠. 네.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양치죠. 임플란트는 이 사이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 청소가 깨끗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등 자기에게 잘 맞는 구강용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니의 경우는 주무시기 전에 꼭 빼놓고 주무셔야 하고요. 그렇죠.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는 또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하고요. 틀니의 세척은 일반 치약에는 마모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치약으로 닦으시면 틀니 내면에 보이지 않는 미세 스크래치가 생겨서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으므로 틀니 세정제나 주방 세제 등으로 부드러운 걸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임플란트는 치아처럼 치주인대라는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합력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즐기시거나 단단한 뼈 종류, 얼음, 사탕 등을 깨어 드시는 것을 즐기는 분들은 임플란트 파절이나 임플란트 주변에 또 골파괴, 틀니 파절 등의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불편함이 없더라도 관리는 잘 되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 받으시고요. 임플란트나 틀니 사용 중에 불편함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꼭 치과에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원장님 혹시나 그 치석 제거할 때 어.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그러면 치석은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오, 궁금하네요. 네. 네, 치석은 구강 내 세균과 침과 음식물이 만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플란트 주변에도 관리가 안 되면 치석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다고 충치는 안 생기지만 치석들이 달라붙어서 풍치는 진행이 될 수가 있기 어머.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정기적인 검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원장님, 그리고 제가 또 그냥 궁금한 건데요. 그 아까 앞에서 부분 무치약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가 몇 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미용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깔끔하게 이렇게 다 뽑는 거는 아이고 그거 이 말을 좋지 않은 되게 건가요? 온화하게 말을 하니까 좋지 않은 건가요? 다 뽑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한두 개 치아가 남았는데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치아가 한 개라도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상실되기 전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꼭 살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당연히 그 치아가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살리는 게 당연하고요. 만약에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마 못 가서 발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그걸 남겨둠으로 인해서 또 현재 심어야 될 임플란트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얼마 안 돼서 그 치아가 발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그 부위를 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살린다, 뽑는다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방사선 사진 및 구강 내 상태를 판단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치아 건강에 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원장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